북한 체제 내에서 핵물리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삶이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술자로서 특별 대우를 받지만 그 대가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였죠. 연구구역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세계였고 모든 언행과 생각까지도 검열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감마선 누출 사고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의심의 시선, 강화된 감시, 그리고 숙청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죠. 이대로 사라지는 것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출할 것인가?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결정은 그 어떤 과학적 계산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지 못한다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는 순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심 과학자가 자유를 찾아 떠난 위험천만한 탈출의 기록입니다. 저는 평안북도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연구시설에서 핵물리학자로 근무했습니다. 과학자 전용 주거구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죠.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이었습니다. 2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은 철저히 금지됐어요. 식량 배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전기도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됐습니다. 자녀 교육 역시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이 담당했죠. 하지만 이런 특혜는 철저한 통제의 대가였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은 불가능했고 개인적인 외출도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당과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은 매일 중성자 감지기 보정 작업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3번 장치의 오차율을 0.03% 이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5번 장치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죠. 연구시설은 국가보위성과 당 조직지도부가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반드시 손으로 작성해야 했고 중요한 내용은 구두로만 보고했어요. 문서 파쇄기를 통과한 종이조차도 다시 수거해 확인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전산망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USB나 개인 저장 장치는 소지조차 금지됐어요. 저는 주로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기기 수명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중성자 감지기 보정 작업도 정기적으로 수행했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같은 연구소에서 화학 분석을 담당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저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연구소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친밀해지면 의심받을 수 있었고 너무 소원하면 고립되어 또 다른 의심을 샀어요. 매주 진행되는 생활총화에서는 서로의 사소한 언행까지 비판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시설장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도자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인 만큼 동무들의 헌신이 곧 조국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실험일이었습니다. 제가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고 방사선 측정기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감마선 누출 사고였죠. 모두 밖으로 대피하시오. 즉시 방호복을 착용하고 대피하시오.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미 누출된 방사선은 제 옆에 있던 동료 연구원의 피부를 붉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후 보위부 요원들이 연구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연구원을 한 명씩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고 당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이 됐어요. 그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저는 당시 교대조였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무는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소? 실험 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의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이후 교육 및 숙소에서 충성심 점검 학습이 수시로 진행됐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지옥에서도 편히 잠들 수 없소. 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책상 위의 메모장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은 서랍 안의 물건들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죠. 밤마다 이동 기록을 확인하는 인원도 생겼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누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아내의 귓속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도 갑자기 우리 가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제는 점점 강화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체육 활동을 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만간 숙청 또는 혁명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최근 소리 없이 사라진 연구원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사라졌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탈북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지만 과거 출장차 회령 지역 공장 설비 점검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었기에 경비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회령 지역의 지도를 꺼냈습니다. 출장 때 보안 담당 직원의 눈을 피해 가져온 것이었어요. 지도를 펼치고 가능한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고 그 후에는 중국 영토에서의 이동 계획도 필요했죠.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 이탈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았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제가 먼저 한국에 도착한 후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장 출장 명령서를 만드는 것이 첫 단계였어요. 연구소의 행정문서 양식을 정확히 기억해 손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효율성 개선을 위한 회령 지역 공장 설비 점검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실장의 서명을 모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그의 서명을 봐왔으니까요. 출장 가방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여분의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가족의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은 위험한 증거물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회령에 출장 가야 해요. 돌아오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내는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돌아올 때 가져올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아침이 밝았고 저는 위장 출장 명령서를 가지고 연구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3일 후에 돌아오겠소. 경비원에게 말하며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후 지역기술 지도소를 방문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기술자입니다. 설비 점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제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의심 없이 통과시켰죠. 제가 곧바로 외곽 공장으로 이동하길 원했습니다. 공장 방문을 마친 후에는 현지 인민반장의 집에 하룻밤 묵게 됐어요. 수도에 동무가 오셨으니 특별히 대접해야지. 인민반장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집에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죠. 머릿속은 오직 탈출 계획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인민반장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강 주변 시설도 점검해야 합니다. 새벽에 출발할 텐데 괜찮을까요? 인민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국경 지역이라 경비가 삼엄하오. 새벽 3시 조용히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인민반장과 그의 가족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미리 파악해둔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천 수심이 얕고 감시초소 시야에서 벗어나는 구간이었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깊었지만 저 멀리 국경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후 마침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죠.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3월의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죄책감이 교차했죠.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나뭇가지에 발이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질 뻔했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하의가 완전히 젖고 말았습니다. 천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건너온 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곳에 내 과거의 삶, 내 가족, 내 모든 것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죠. 중국 측 산림구역까지 약 2km를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산림 속에 숨어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젖은 옷은 몸의 온기를 빼앗아갔어요. 이대로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산림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멀리 보이는 작은 농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은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죠. 문을 연 노인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와주십시오. 북에서 왔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경직됐지만 곧 주위를 살피고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위험한 짓을 했구만. 노인은 제게 마른 옷과 뜨거운 국을 내어주었어요. 여기서 오래 있을 수는 없네. 당국에서 자주 검문을 나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노인의 농기계가 고장나 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기술로 쉽게 수리할 수 있었어요. 이건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노인은 만족해하며 제게 이틀을 더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노인의 조언대로 일주일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한 조선족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때로는 숲속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았고 모든 낯선 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3주차 무렵 한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숨을 곳과 식사가 보장됐어요.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으면 내가 도울 수 있소.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죠. 제3국 경유 후 한국행 루트를 제시받았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했더니 브로커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값을 치러야지. 1년간 내 공장에서 일하시오. 그 후에 한국으로 보내주겠소. 노동력 착취 수준의 대가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동의했어요. 브로커의 공장은 의류 제작소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휴일은 없었죠. 손가락이 찢어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공안에 불시 단속이 있었습니다. 모두 증명서 보여주시오. 공안의 외침에 공장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저는 가까스로 뒷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브로커의 조언대로 산간지역 은신처로 향했죠. 그곳에서 2주간 숨어 지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가족의 얼굴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이것도 지나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단속이 잠잠해진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이동할 시간이요. 트럭 뒤편에 숨어 중국 남부로 향했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었죠. 이틀간의 고된 여정 끝에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지시했어요. 국경을 넘으면 현지인들이 맞이할 거요.
그들을 따라가시오. 국경은 산길을 통해 도보로 넘어야 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출 수 없었죠.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현지 경찰에 순찰에 걸린 것이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곧 우리 모두 체포돼 현지 수용소로 끌려갔죠. 좁고 불결한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와 끝없는 신문이 이어졌어요. 어디서 왔소? 누가 도왔소? 목적지는 어디요?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언급이나 신분 노출은 절대 하지 않았죠. 다른 수용자들은 하나둘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되는 이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3주째 되던 날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면담 요청이 왔소. 누굴까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제 존재를 알았는지 의문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영사관 직원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이 될까 생각했어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나날이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짐을 챙기시오. 이제 떠납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걸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의 깨끗함, 사람들의 자유로운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미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자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국가정보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여기 머물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긴장했지만 이해했어요. 내가 정말 탈북민인지 혹시 간첩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평양 어느 지역에 살았습니까? 학창시절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모든 것에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한 가지 주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이었죠.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 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베어링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장 부상 기술을 응용합니다. 회전축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진동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죠. 제 설명에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실제 핵물리학자라는 것을 확신한 듯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변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집니다. 담당자는 이해한다며 익명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어요. 보호기간 중에는 외부 이동과 통신이 모두 제한됐습니다. 공식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처리됐죠. 처음에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 같아 답답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남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니까요. 조사관 중 한 명이 특별히 친절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곧 나아질 겁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후에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는 자주 북한에 남겨진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사는 마무리됐고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화폐 사용법,
컴퓨터 활용,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부터 배웠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언어 습관과 표현 방식이 달랐어요. 기술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자제품 수리나 기계 장치 점검 같은 일이었죠.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동료들의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에서요. 더 이상의 질문은 피했고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최소화했어요. 언제 어디서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데려올 날을 위해서였어요. 브로커를 통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했어요. 가끔은 미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 그들을 데려오자는 생각이었죠. 물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시설은 제가 근무했던 곳과 흡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시설에서 일했던 기억,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던 것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저처럼 탈북에 성공할 날이 올까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희망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에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제 몸은 탈출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북에 남겨진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두려움 없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북한 최고요원에서 탈북민으로 한 여성의 인생이 뒤바뀐 순간입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체제의 실체를 목격한 그녀. 가장 신뢰했던 동료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나의 차례라고. 국경을 넘고 인신매매의 위험을 피하며 정글을 헤쳐 결국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북한의 두만강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강 건너편으로 중국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 한 칸과 부엌이 전부였고 흙바닥 위에 올려진 아궁이로 겨울을 났죠. 아버지는 군 출신으로 매우 엄격했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머니의 친정 가족 중 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가족의 숨겨진 상처였죠. 어머니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을에서는 매일 전기가 끊겼어요. 밤이 되면 온 마을이 깜깜해졌죠. 가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평양은 밤에도 환하다고 했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로 밤을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지도자의 위대함을 배웠어요. 교실 벽에 걸린 초상화 앞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지도자 덕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 그 말이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여졌어요. 학교 수업 중에는 미국 놈들의 만행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설명하며 분노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모두 믿었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인 세뇌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국경 마을의 특성상 가끔 중국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웃은 밤에 몰래 중국 방송을 보기도 했죠. 그때 보았던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풍요로운 생활은 제가 배워온 것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처음으로 마음속에 품게 된 의문이었습니다. 14살 때 학교에서 저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특별 교육을 받게 됐어요.
선생님은 너희는 국가의 보물이다라며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식량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책을 공부했죠. 그때는 그저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길렀어요. 여학생들도 예외는 없었죠. 저는 체력이 좋아 항상 훈련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교관은 너는 특별하다고 칭찬했어요. 17살 때 처음으로 마을에 굶어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도움을 줬다가 의심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체제에 의문을 품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과 체력으로 주목받던 저는 군입대 후 특별한 시설로 불려갔어요.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훈련소였습니다. 철조망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도 모르게 몸이 떨렸죠. 이게 뭐지? 싶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첫날부터 모든 개인 소지품을 압수당했습니다. 가족 사진도 편지도 모두 빼앗겼어요. 이제부터 너희의 가족은 국가뿐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우리는 한 방에 6명씩 배정됐고 서로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어요. 훈련은 매우 강도 높았습니다. 우리는 외국어, 심리학, 생존 기술을 배웠어요.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까지 훈련받았죠. 처음에는 국가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졌어요. 동료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작은 실수에도 가혹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귀를 기울였죠. 한 번은 한 동료가 오늘 밥이 정말 맛없네 라고 말했다가 끌려가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파랗게 멍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죠. 우리는 매일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국가의 눈과 귀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밤에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자아 비판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가장 두려웠어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몇 시간 동안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때로는 체벌도 받았습니다. 훈련 중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탈락되어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졌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첫 임무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북한 내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먹고 여행하는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항상 배워온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 처음 본 대형마트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사람들은 마음대로 물건을 골라 담았고 아무도 배급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어두운 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밤에도 거리를 자유롭게 걸었고 음식점과 상점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임무 중에 한 탈북자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했죠. 굶주림, 억압, 자유의 부재, 모두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용기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시하던 한 탈북자가 체포되어 북송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공개 처형됐어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섬기는 국가가 하는 일인가?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졌어요. 처형장에서 그 사람의 눈빛은 잊을 수 없습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다른 임무 중에는 중국인 상인들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죠.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 친한 동료 미영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미영은 임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벽을 향해 무음으로 울었습니다. 언제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죠. 미영은 단지 중국 시장에서 본 남한 상품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었어요. 그게 그녀의 죄였죠. 상부에서는 그것을 적대적 사상에 물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영의 자리는 다음날 아침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연히 임무 중에 남한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자유로운 삶이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그만 불평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한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넓은 집에 사는 모습은 북한의 선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체포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었죠. 제가 배운 기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 강의 수위, 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 필요한 물품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중국 돈 몇 장이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모으면 의심을 살 테니 조금씩 준비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온 날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함에 저를 오래 안아주셨어요. 마치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아는 것처럼요. 그 순간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탈출 당일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빨랐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발을 디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수색용 조명이 켜졌죠. 물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참았어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물속에서 숨을 참는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 북한에서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꺼지고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몸은 젖고 추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 요원들과 공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중국에 도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요원들과 중국 공안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며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떨렸지만 웃으며
저는 조선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매 순간이 위기였죠. 식당에서 일할 때는 매일 공안이 단속을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정말 공안이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주방으로 도망쳐 쓰레기통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공안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늘 불안했어요. 길을 걸을 때도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모를 일이었죠.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인신매매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항상 조심했어요. 밤에는 문을 꼭꼭 잠그고 잤고, 낮에는 사람들 많은 곳만 다녔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브로커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며칠 뒤 저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밤중에 그의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여자 한 명 있는데 돈 좀 된다. 그 말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도망쳤어요. 그 브로커의 집에서 도망칠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어요.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산속에 숨어 지냈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추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운 좋게도 교회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음식과 옷을 주셨고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죠.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라오스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국경을 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밀림을 통과하며 뱀과 거미에 물릴 뻔했고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로 시달리기도 했어요. 음식이 떨어져 나무가지를 씹어 배고픔을 달랬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자유라는 한 단어만 있었어요. 정글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방이 똑같은 나무와 풀로 보였어요. 방향 감각을 잃고 며칠 동안 같은 곳을 맴돌았죠. 물도 떨어지고 희망도 사라져 갈 때 우연히 가을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따라가니 마을이 나왔어요. 그때 느낀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현지인의 도움으로 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들은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모양입니다. 제게 음식을 주고 숨을 곳을 제공해줬죠. 그들의 친절함은 오랜 시간 불신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난민 신분으로 보호받게 됐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됐고 물과 잠자리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밝은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됐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국정원에서의 조사와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거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죠. 처음으로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컴퓨터를 만졌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 없습니다. 마우스 클릭 하나로 세상과 연결된다는 게 마법 같았죠. 인터넷으로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외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선택의 자유였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했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수많은 종류의 라면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라 눈물이 났어요. 음식 선택도 힘들었지만 직업을 고르는 일은 더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업이 배정됐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찾아야 했어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죠.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아팠지만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선택한 일이라 의미가 있었어요. 지하철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고 4시간을 헤맸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제 말투가 북한식이라 미리 준비한 "저 길을 잃었어요" 라는 문장도 차마 말하지 못했죠. 그렇게 혼자 울면서 걸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는 저를 자주 압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높은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곤 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죠. 어둠 속에 사는 그들을 두고 혼자 이렇게 밝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탈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 죄책감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자유를 찾은 것처럼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처음 받은 월급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 돈으로 처음 산 것은 라면 한 박스였죠. 북한에서는 라면이 최고급 음식이었기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 건 같은 탈북민 언니들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온 그들은 제가 겪는 어려움을 다 이해했죠.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제 말투를 숨기지 않아도 됐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북한 말투 때문에 놀림을 당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제 말을 따라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너무 수치스러웠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남한 말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매일 발음을 연습했죠.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면서요? 라고 했어요. 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모든 음식이 너무 달고 자극적이어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처음 먹은 치킨은 너무 맵고 짜서 물을 한 주전자 마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음식들이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북한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것도 자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커다란 스크린과 웅장한 음향에 완전히 압도됐어요.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허가한 영화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영화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으로 진실된 역사와 세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가끔은 길을 걷다가 문득 내가 정말 자유를 얻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실수하면 처벌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북한에서의 20년이 만들어낸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나 봅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걸까? 라고 자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의지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북한에서 간첩으로 훈련받던 제가 이제는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한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권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언젠가 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9살에 북한군에 입대해야 했던 북한 여성, 엄격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자유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여성이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해 남한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믿기 힘든 남한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이렇게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이제는 꼭 전해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며 오로지 체제와 지도자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군 복무 시절은 삶을 통제당한 시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19살의 나이로 입대했는데 그 첫날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입대하던 날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베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저희를 쳐다보는 간부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통제만이 가득했고 그 순간부터 제게는 개인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대한 교육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충성심과 통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매일같이 북한 체제의 위대함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당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라는 명령이 반복되었죠. 남한에 대해서는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남한에서는 모두가 굶주리고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산다고 했죠. 남한의 모든 시민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으며 오로지 북한 체제만이 위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괴뢰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도록 세뇌되었고 북한 체제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도록 주입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말들이 제게 진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반문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말을 믿게 된 겁니다. 훈련은 신체적으로도 고달팠습니다. 새벽 일찍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 눈을 떠야 했고 하루의 시작은 곧장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산을 뛰어오르고 엎드려 뛰기를 반복하다 보면 제 체력은 한계에 이르곤 했어요. 그런데도 절대 쉬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간부들의 눈빛은 마치 우리를 지켜보며 잘못된 행동을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죠. 혹여라도 잘못 걸리기라도 하면 그날 밤에 가차없이 벌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벌을 받았던 날도 기억납니다. 체력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을 잠시 쉬기 위해 의자에 기대고 있었는데 바로 간부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야만 했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사소한 생각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그렇게 벌을 받은 후로는 더욱 긴장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서로 속삭이며 위로할 수도 없었고 말조차 제대로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피곤에 찌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잘못하면 끝없이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소진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 꿈과 희망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체제에 충실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존재 이유가 된 듯했죠.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남지 않을 정도로 피로에 찌들어가고 그저 군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군복을 입고 있던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게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탈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율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매일이 끔찍한 감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피어오르기도 했어요. 이런 삶이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일까? 하지만 탈출을 꿈꾸는 것조차 이곳에서는 금기였고 그 생각을 애써 묻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마치 끝없는 고난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일어나기 무섭게 체력 훈련에 돌입해야 했어요. 이 체력 훈련이란 것이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높은 산을 오르고 공을 쥐어짜듯 온 힘을 다해 엎드려 뛰기를 반복하며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점차 지쳐갔고 체력은 바닥났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부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조금이라도 나태해 보이면 엄격하게 지적하고 벌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 몸은 피로와 상처로 가득해졌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누가 피곤해 지쳐있든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피로를 이해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심과 체제를 위한 복종이었으니까요. 군대에서는 매일같이 북한 체제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득 채우며 모든 외부 세계는 오로지 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죠. 간부들은 우리에게 남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거짓임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매일이 마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숨죽이며 지내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군대 생활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고 무기력함이 짙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복종해도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오직 체제의 강압과 통제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에겐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탈출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가면서 탈북이라는 단어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금기였고 그저 언젠가 이런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꿈에 불과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이 체제에 묶여 숨죽이고 살 수 없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 탈출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군대에서 강의를 듣던 중 무심코 창밖을 보았는데 문득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새를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죠. 저 새처럼 저도 아무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자유는커녕 제 이름조차 무색할 만큼 저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단지 저 혼자만의 일탈이 아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언제나 체제를 지키려는 감시자들이 있고 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시선이 느껴졌으니까요. 그 누구에게도 제 계획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야 했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숨기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유지하며 머릿속에서는 탈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계획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탈출을 도와줄 브로커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조차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제게 도움을 줄지
아니면 저를 속여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평생 자유를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탈출을 결심하면서 저는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조심스러운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에서도 저는 최대한 강의 위협을 받들어 가는 길이 감 높은 기분을 별처럼 새겨가는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하지 청년들. 않도록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성할 우리 조국의 눈부신 미래를 설계하며 이 땅에 눈부신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의 위협을 충성으로 받들어갈 맹세로 더 붉게 타는 경축야매장입니다.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들킬 것만 같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도 힘인 미천 일심단결 다시는 자력갱생. 자유를 꿈꿀 수 없게 바로 여기에 됐다는 생각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근본 방도가 있고 광명한 미래를 최대로 앞당겨 올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의 첫 발을 내디딘 날의 그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위민 혼신의 성스러운 요정, 이 땅 위에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강중왕에 대한 고마움과 가슴마당에 뜨겁게 차오르고 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죠.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저는 불타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웅대한 설계도 따라 용감히 나갈 청춘들의 높은 결이 온 광장에 넘쳐납니다. 과는 달리 중국은 외국인도 많고 사람들이 자라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들조차도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정체가 드러날까봐 제 자신을 숨기고 또 숨겨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저 멀리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어. 사람들의 시선을 이 청년 전이들의 심장 속에 변함없이 고동치는 것은 당과 소령에 대한 대국 같은 충성심,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작전을 벌일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들이닥친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밤의 긴장감은 단결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혁명이며 단결을 무기로 하여 승리해온 것이 우리 혁명입니다. 내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그림자가 제 방을 스치고 지나갈 때 백만이 모여도 하나의 마음, 천만이 모여도 하나의 신념과 의지, 주체의 뜻으로 뭉쳐진 절에 대어 당중왕을 따르는 길에 백전백승 영광 떨친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거려 앉았습니다. 또다시 계획이 바뀌면서 그날 이후 제게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결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비로소 단결의 전통을 개척한 열혈의 청춘들처럼 불같은 충성과 우리로 위대한 우리 당을 받들어 온 전 세대의 청년들처럼 우리 혁명의 초나지 대본인 일심단결을 목숨처럼 지켜갈 맹세에 안고 새 세대 청년 전이들 혁명의 계주봉, 혁명의 횃불봉을 더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착했고 긴장감은 매일 더해져만 갔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고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는 환경이 계속되자 점점 피로해져 갔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돈피 끌어넘치는 청춘들이여, 사회주의 건설의 큰 짐을 우리가 담았자 조국 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우리 손으로 펼치고 아름다운 꿈과 미래 우리의 손으로 펼쳐가자. 몸은 점점 지쳐가고 체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은 저에게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사륙갱생하는 길에 부강본용의 활로가 있고 행복할 우리의 레일이 있음을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에 승고한 듯 빛나는 저글발이 어려옵니다. 그렇게 말 하나하나를 철저히 경계하며 듣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저를 속이지 않기를 간절히 새 승리를 향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사륙갱생을 본용의 복음으로 억세게 들어지고 대비약 대혁신의 힘찬 진군과 더 높이 올려갈 것을 다시금 맹약하며 대오는 나아갑니다. 이동 중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동 경로가 갑자기 막혀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느꼈던 좌절감은 이식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고 강조국 건설은 청년들 자신의 손으로 당겨와야 하는 성스러운 애국기업이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은 잠시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으며 더 좋은 앞날을 자기의 손으로 가꾸며 성실한 피와 땀으로 청춘의 그 이름 간지럽히 새기어가자. 각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긴 도피 생활을 거쳐 이제 탈출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관문을 넘기 위해선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위험을 선제해 있었지만 최종 경로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사회주의 때문에 대가정의 아름답고 특이한 미덕과 미풍을 남다른 자랑으로 긍지로 안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씩씩하고 늠름한 저 모습. 미덕과 미풍의 선고자들인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과 미훈이 창조되고 이 땅엔 눈부신 전변의 새 역사 펼쳐지거니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니 저 자신도 언제든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죠. 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라 경제 높이 노래하라 우리의 청춘을.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고 공기의 냄새마저도 제 몸을 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국경을 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를 격려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훈 창조, 긍정 창조, 문명 창조의 기수가 되어 온 나라의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게 하자 강주왕의 부름에 심장을 내대며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의 용약 달려나가 진족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바로 이것이 애국으로 불타는 온 나라 청춘들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철속의 의지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길고 긴 탈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심장은 귀중한 분초를 아껴가며 오늘의 이하로 가볍게 바쳐 내일을 빛낼 열망 온 황장에 차넘칩니다.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희망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내린 순간 세상의 모든 불안과 긴장이 순식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낯선 황주왕을 옹이하여 천겹만겹의 성세를 이루고 새 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500만 청년존이들의 불패의 기상 힘있게 아래칩니다.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몸으로 약동하며 비약하는 위대한 우리 조국은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는 전고들에로 이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국정원으로 안내하며 앞으로의 절차와 생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제겐 아직 많은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랴 당의 푸른 탈출 과정에서 겪었던 백두의 혁명 정신, 모든 백두의 수많은 칼바람 정신을 때문에 만장약하고 마음속 투쟁의 깊은 앞장에서 곳에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생생하게 이훈의 떠올랐습니다. 창조자 그 과정은 시대의 결코 영웅이 쉬운 일이 되자. 아니었지만 이는 그동안 제 안에 수백만 쌓여있던 젊은 이야기들을 심장마다에서 모두 용암마냥 털어내는 분출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애국의 외침입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고집하며 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뎌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위대한 우리다. 진정한 자유가 위대한 우리 국가를 받드는 길에 청춘을 빛내어갈 김정은 시대 청년들의 자랑찬 모습이 알알 타오르는 횃불마다에 오려 있습니다. 방식을 배우고 나만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으며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던 국내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저는 조금씩 어머니 우리 당을 사회의 받드는 적응을 우리 나누고 청년들의 있었습니다. 마음처럼 하지만 뜨겁고 아직은 고세찬 모든 것이 횃불의 바다가 서로가 낯설었기 때문에 뜻깊은 이 밤을 하나하나 더욱 붉게 배워나가는 물들입니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는 직원이 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이 기계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기에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이 당 지나지 따르는 않아 길에 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신념의 횃불, 투쟁의 횃불을 더 높이 죽혀든 인터넷에 우리는 통해 혁명의 정보를 계승자. 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죠. 그동안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중앙의 나라가 구름에 한 목소리로 하나에 화답하며 지어져 있다는 것이 산악도 놀라웠고 경랑도 앞장서 이제 저도 뚫고 이 나가는 세상에서 청춘들의 살아갈 수 앞길에는 있다는 자신감이 언제나 눈부신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다양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즐비한 가게와 빌딩들, 사람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이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로 다가왔습니다. 무궁무진한 힘과 뜨거운 열정을 다 바쳐 위대한 당의 위협 충직하게 받들어 일편단심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갈 청년 전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강렬한 지향이 둘의 바다를 펼친 드넓은 경축 야외장이 그대로 빗발칩니다.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생활이 끝나고 제가 처음으로 활동받은 임대 아파트는 크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영웅 청년 오롯이 저만의 공간에서 진정 잠을 이 자고 부름은 깨어나 위대한 어머니 당이 안겨준 일상을 조선 청년들의 고귀한 이름입니다. 처음 세기와 영맹을 떨치며 젊음이 넘친 용감한 부사들 영웅 청년들이여 북한에서는 그 무엇이 두려우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마트에 진열된 땅을 음식들이 따라 너무도 곧바로 풍성해 보여 힘차게 한참 앞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의 격변기가 조선노동당의 교대자 후비대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땅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뒤흔들고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해온 고귀한 투쟁정신 투쟁 깊은 것 제8차 대회가 가리킨 역사적 진군 방향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가자.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저마다의 생각을 존중하고 환희의 분출인 양 경축 야외장에 타오르는 불길마다에 젊음이 빗발치고 옥생 힘과 뜨거운 열정이 영서슴칩니다. 첫 월급을 받았던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치자 청춘의 북한에서는 무궁한 저 힘 스스로의 노동에 대해 우리 당을 위해 받는 것이 내 적을 익숙하지 위해 않았고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에 저의 존재가 철저히 감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500만 열혈 청년들의 피 끓는 심장의 맹세, 향도의 우리 당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갈 불타는 맹세가 경축광장의 밤하늘가에 아로새겨집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처음 외식을 했을 때 그 기쁨을 이루어갈 수 없었어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자유와 자리를 상징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진 풍파 가마가 기쁨이었습니다. 이 행복 지켜주는 그 품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의 그 삶도 없기에
생명도 청춘도 다 바쳤다. 훈련의 연장일 뿐이었기에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 간직하고 우리 당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 길을 가고 가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며 제 삶의 방식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당의 보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성으로 새로운 승리 향해 노도초갈 우리 청년들의 옥천불변의 의지가 온 광장에 맹맥히 흐릅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넓은 잔디밭에 모여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원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청춘의 영솟는 힘으로 거창한 개혁을 일으켜 나갈 불같은 열망이 거세찬 불에 대야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새로운 투쟁과 전진의 시대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로 용약 달려나가 청춘의 슬기와 영맹 도높이 떨쳐갈 불같은 맹세 온 광장에 자럼칩니다. 캔을 따는 소리, 입안 가득 차오르는 신선한 거품의 느낌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용룡이 흘러가는 저 거세찬 불에 대하여 그대로 위대한 우리 당 따르는 충성의 한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 500만 청년 전이들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밝히는 저 눈부신 화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요는 천만이어도 심장은 하나. 저에게는 특별한 강주강 옹이로 세차게 높디는 심장의 맹세가 타오르는 횃불마다에 빗겨 흐릅니다.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물건을 고르고 마음에 드는 음식을 선택하며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수만 길 걷는다 해도 경의하는 총기 소동지만을 영원히 따르리라. 끝임없는 이 신념과 의지를 안고 힘찬 보폭을 내짓는 횃불 대로 희망을 품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제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다짐합니다. 이제 더는 억압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저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이 열혈 청춘들 세상에서 가장 초록 높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번영 발전을 위하여 당 제8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반드시 앞당기기 위해 용기 100배의 기세 드높이 투쟁해 나가자.